안녕하세요.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례 강의하면서 목차 작성에 대해서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만든 유일한 공식인 5점당 1목차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기출에 적용하면서 잘 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지금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수업당 기출문제 2개년씩 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변리사 기출만이 아니라 변호사 기출도 같이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기출문제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차 기출문제집 가지고 같이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 수업에서는 문제 받은 문제 읽고 초안 잡고 답안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본 수업에서는 이것만 연습을 빠르게 할 겁니다. 답안 작성 부분은 제 기출문제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수업 끝나고 댁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이거 자료도 나눠드리니까 댁에 가셔서 이제 복습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문제 읽고 초안 잡는 것까지만 빠르게 연습을 할 겁니다. 여기가 초점이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읽을 때는 사례 강의에서 충분한 연습을 했었는데 이 중에 구체적 판단, 그러니까 사안 포섭에다가 그대로 그 워딩 가져오라고 느낌 쎄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거 추출해서 밑줄 긋기 연습을 할 거예요. 느낌 쎄한지 아닌지는 사례집, 제 사례제 행동 많이 풀었으면은 바로바로 띄워놓는다 그랬었죠. 매직아이처럼. 이거 띄워놓는데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사례제 행동 다 외독하셔야 돼요. 사안 포섭용에다가 밑줄 치는 연습. 이거 같이 해볼 거고. 목차 초안은 목차 거꾸로 잡는 거죠? 정답 찾고 판단 기준 찾고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제가 만든 유일한 공식 5점당 1목차에 따라서 찾고 아니면 묻는 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을 포괄하는 의 잡고 이게 이제 목차 초안입니다. 목차 초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본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바탕으로 목차까지 써주세요. 목차는 이렇게 되죠. 거꾸로 문제유지, 아이락 구조, 법대의 전통적 방법, 문제유지, 이슈, 의, 판단 기준, 얘가 관건이 됩니다. 고득점의 관건이 됩니다. 제 말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무조건 고득점 여러분만 압도적으로 됩니다. 이게 룰. 그 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는 구체적 판단, 그러니까 이 문제 읽으면서 구체적 판단했을 거 밑줄 치라고 한 이 밑줄, 요게 많지가 않습니다. 쌍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는 사안 포섭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허는 사안 포섭이 기술적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변리사 되시면은 사안 포섭한다는 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약 분야니까 제약 기술 분석을 하는 게 사안 포섭인데 그거를 공통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공통된 기술이라는 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안 포섭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요 정도? 민법적 문제는 사안 포섭 얘기가 나오죠. 이거 기술적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빼고는 사안 포섭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안 포섭 목차를 별도로 잡지 않고 구체적 판단 이게 사안 포섭인데 어플리케이션 이거와 결론, 컨클루전 이걸 같이 쓰고 있습니다. 특허에서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본 수업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드릴 거예요. 문제 보고
읽으면서 밑줄 쳐보시고 목차 초안 잡아보시고 요거는 이제 댁에 가셔서 제 기출문제집이나 아니면 자료 보셔서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잡습니다. 정답 치고 판단기준 5점 단 1목차 얘가 제일 중요해요.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포괄하는 의 잡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쓰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 강의에 이어서 이것까지 하면은 특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신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연말에 몸 관리를 좀 잘 못해서 목소리가 아직 걸걸한데 죄송합니다. 좀 빨리 최대한 급한 일 없으면은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해갖고 최대한 빨리 제가 컨디션 확보 먼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21년도 58회 1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문제 읽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감은 2015년 8월 10일. 날짜는 잘 보이게 무조건 다 밑줄 쳐주세요. 정에게 발전기 세트 제작해서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을은 2015년 8월 25일 갑에게 세트 중 좀 특이하네요. 구성품 X를 개발해서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개발이라는 게 단어가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발명이에요. 갑은 병에게 위 발전기 세트 중 전원 측정형치 이거 좀 두 개가 나옵니다. Y에 기본적 과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거 되게 많이 본 문장이죠. 연구개발 과정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연구를 보죠. 얘는 공동 발명자 아니다 할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사안포섭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병은 각각 개발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뭔가 느낌 쎄하죠. 이 발전기 세트 중 Y를 발명했다. 여기 뭐 아예 개발이라고 안 하고 발명이라고 대놓고 좋네요. 여기까지 공급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발전기 세트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라고 하면 노트북을 하청업체에서 만들어서 삼성전자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그걸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이라고 하면 제가 하청업체 공장입니다. 제가 이 노트북을 만들어 들여갖고 삼성전자한테 납품하는 게 공급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들어서 납품하면 삼성전자가 그걸 가지고 삼성마크 붙여서 판매하는 거죠. 제가 하청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하청업체. 전부 다 저한테 이제 납품하기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공장에서 내가 만들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1계약과 2계약에 따르면 근데 갑과 을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만 있어요. 병은 없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갑을 거쳐서 정에게 귀속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특박권 승계계약입니다. 등록될 수 있는 권리가 특박권이에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박권 승계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위쪽 공급계약은 제가 공장이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공급계약 안에는 을과의 관계에서는 특박권까지 다 준대요. 제가 만들어서 드린다가 아니라 만드는 그 아이디어 대한 것까지도 을과의 거는 저한테 다 드리겠대요. 특박권까지 있습니다. 공급만이 아니라 특박권까지 있어요. 을에게 귀속되었다가 을이 발명자라고 좋네요. 발명 완성과 동시에 을에게 귀속되었다가 이 을이 발명자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제1계약, 제2계약에서 최종적으로 정에게 승계된다. 이 정이 승계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까지 잠깐만 내용 정리하고 할까요? 이거 제가 사례 강의에서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민법적 문제로서 목차 잡을 때 법적 지위 먼저 잡고 이거 목차도 정해져 있다고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법적 지위 잡을 때
누가 정당인지, 누가 문지. 이거 정당이 문은 또 쟁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3조이나 본문, 100% 빵프로. 하나는 44조, 50%. 이거 잡고. 근데 이거 잡을 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발명자인지 봅니다. 특히 44조 라인으로 가면은 공동 발명자인지를 봅니다. 만약에 일로 가게 되면 공동 발명자인지 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승계인인지를 보죠. 이 승계 같은 경우도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대비입니다. 출원 전, 후 잘 나눠주세요. 출원 전에는 계약서만 맺으면 승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판례. 계약서 안 맺어도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묵시적 계약이죠. 그 다음에 출원 후는 이것만이 아니라 출원인 변경이 더 필요하죠. 이 플러스 알파가 출원인 변경 얘기하는 겁니다. 출원인 변경, 출원 전, 출원 후. 지금 상황은 전부 다 출원 전 얘기들이어서 출원인 변경까지는 필요가 없겠네요. 발명자 승계, 이거 따지는 거, 이거. 이 법적 지위 따지는 거. 법적 지위 다 따졌으면 그 다음 뭐예요? 권리 행사. 이거 사례 강의에서 너무 많이 했었다. 맞죠? 권리 행사할 때 쟁점이 달라집니다. 33조이란 본문 쟁점 같은 경우는 출원 상태하고 특허 상태 나눠서,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하여튼 대비예요. 출원 상태에서는 정보 제공해서 죽여놓고 34조 출원. 등록권은 무효심판을 죽여놓고 35조 출원. 아니 99조로 바로 갖고 오거나. 근데 여기 출원이 바로 갖고 오는 거 명시형이 조문 없죠. 그 다음에 44조 쟁점이 다릅니다. 출원 전에서는 정보 제공하고 끝이에요. 34조 못합니다.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하고 끝이에요. 35조 못합니다. 99조 이밖에 못해요. 이렇게요. 이건 뭐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사례 강의에서 수차례 강조 많이 드렸었습니다. 지금 게 이거. 발명자 승계, 발명자 승계, 발명자 승계. 요 라인 타 갖고 누가 정당이고 누가 문제 하는 겁니다. 정당이고 문제. 가볼까요? 지금 발전기 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성품 X하고 구성품 Y로 이루어지나 봐요. 문제에서 좀 정확하게 안 줘서 아쉬웠습니다만 X와 Y로 이루어지나 봐요. 근데 X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줬어요. X는 의리 발명자고 정의 승계인입니다. X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X는 의리 발명자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걸 갑한테 줘요. 그랬다가 정한테 최종적으로 줘요. 이렇게요. 이렇게 관계가 합니다. 의리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을 거쳐서 갑한테 일단 승계를 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한테 줘요. 다시 정한테 팔아요. 그래서 X의 정당인은 정이 됩니다. X의 정당인은 정이에요. 얘가 100% 같습니다. 얘가 특허권 100%예요. 뭐 50%도 아니야. 100%야. 얘가 정당이에요. 그럼 얘 정당이 찾았으면 유추 되세요? 이 유추까지 되시면 여러분들 사례 강의가 성공적이었던 겁니다. 정당인을 찾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에서 무권리자가 누군지를 힌트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권리자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 정당이만 주면 어떡합니까? 물을 줘야 권리행사 이쟁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 이것까지 유추가 되면 사례자인들 누적 복습을 통해서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올라온 거고 특허의 자신감이 올랐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내년에 고득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하고 그냥 쑥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X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Y 내용이 조금 문제가 아쉽습니다.
Y는 보면 발명자가 병입니다. 발명자가 병이고 갑이 기본적 과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추상적 아이디어만 던진 것은 공동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정 관리 지시는 그 공동발명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단독 발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공동 발명이면 50% 50%일 텐데 병이 단독 발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개발약정이라고 돼 있는데 개발약정이란 단어도 좀 아쉽습니다. 그냥 대놓고 예를 들어서 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약정은 없다 이렇게 주면 어땠을까 아쉬워요. 개발약정이라고 하면 공급약정인지 뭔 내용인지 너무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약정은 하지 않았다가 이 특파권에 대해서 승계 계약서는 안 맺었다 이렇게 의도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X에 대해서는 을 걸 갑이 가져가서 저한테 준다는 걸 다 계약서를 썼지만 Y에 대해서는 병 거를 갑이 가져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안 썼다. 이거를 지금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니까 어차피 교수님이 뭘 출제했는지 의도까지 다 보입니다. 저는. 근데 문장은 좀 아쉬울 뿐이지 의도는 이런 거였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승계 계약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걸 출제하신 건데 조금 문장이 불명료하게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거 묵시적게요. 좀 아쉬웠어요. 네, 요렇게 된 겁니다. X 발명하고 Y 발명. 그런데 나오네요. 이거 사안포섭 뭐 100%겠죠. 2018년 5월 28일 날짜는 일단 다 잘 보이게 밑줄 쳐주세요. X를 추론해서 야 게임 끝났다. 네가 뭔데 추론해? X는 정한테 다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을이 추론했다 0.1초 만에 판례 떠올려야죠. 이 판례는 1차나 2차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명자라 할지라도 발명을 승계한 후에는 무권리자 특파권 0%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한 추론은 3.3조이란 본문 위반됩니다. 나왔네. 아까 말씀드렸잖아. 여기 정당이가 나왔다는 것은 뒤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2019년 7월 30일 날 무에게 또 이전, 지금 최종적으로 무가 갖고 있네요. 무는, 이게 X에 대해서는 정당이가 정이고요. 얘가 100%입니다. 특파권. 그 다음에 무는 이거 0%입니다. 무권리자가 무입니다. 이게 법적 지위하는 거예요. 얘 0%짜리입니다. 왜냐하면 발명자라 할지라도 승계하면 0% 거를 사왔기 때문에 0%예요. 이 내용입니다.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거 나오겠네. 정이 무에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특허 받은 상태이니까 이거겠네요. 정이 무에게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3.3조 본문 사안이니까. 이렇게까지 문장을 읽고 어떤 문제인지까지 유추가 다음 문장 읽기 정리해도 유추가 되면 특허 가지고 놀 수 있는 레벨이 되신 겁니다. 그 레벨이 될 때까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문장을 분석을 해주세요. 이 문장을 분석하지 않고 읽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 사례 강의 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주세요. 그냥 읽고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분석을 해줘야 돼요. 많은 문제를 겉핥기식으로 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문제를 완벽하게 시간을 들여서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밑줄치기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읽기 단계 같이 해봤습니다. 문제 읽기 단계. 이거 뭐 사안포섭 밑줄 너무 많았네요. 문제 읽기 단계. 각 밑줄들은 구체적 판단을 써주면 괜찮습니다. 뭐 써줄 말들은 너무 많이 밑줄 쳐놨네. 사안포섭 길게 써도 괜찮습니다. 제 기출문제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기출문제집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으로 복습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집에서는 제 답안지는 2.5줄 미만 원칙을 고수하는 테마에서 넣었기 때문에 사안포섭을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썼습니다만 사안포섭은 이 밑줄도 다 가져와도 돼요. 이게 사안포섭입니다. 이게.
교수님들께서는 목차가 뚜렷하고 문장이 간결하고 논리의 흐름이 있으면 고득점을 줘서 그 취지하에 제가 한 목차에 절대 길게 쓰지 않게 답안지들을 구성해놨습니다. 그게 수험가의 현실적 고득점 방법이거든요. 수험가의 현실적 고득점 방법. 그래서 사안 포섭할 거리는 굉장히 많았지만 사안 포섭을 좀 짧게 써놨는데요. 나는 그냥 사안 포섭할 거 많으면 길게 쓰겠다 하면 길게 써도 괜찮습니다. 요것들을 전부 다 구체적 판단 목차에다 써주시면 돼요. 1번. 가을병 관계에서 전기 자동차 발전기 세트와 관련해서 이것도 문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지금 발전기 세트에 대해서 공동 발명자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세트라는 것은 X 플러스 Y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동 발명자를 쓰는 직접적 문제는 Y 발명에 대해서만 줬거든요. Y 발명에서만 이거 나왔잖아요. 기본적 과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과정 관리 보조만 했다. Y 관련해서만 공동 발명자 여부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Y가 아니라 세트에 대해서 나오니까 문제가 좀 뜬금없긴 했어요. 이런 것들은 판례에서 많이 보시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X 플러스 Y가 발명이라고 했을 때 X 만든 사람, Y 만든 사람은 X 플러스 Y의 공동 발명자로 봐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논문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걸 따라서 좀 공동 발명자 출제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네, 이제부터 요거 갑니다. 목차 초안. 1번 문제. 결론. X 플러스 Y를 세트라고 할게요. X가 발명자가 을이었습니다. 그다음 Y는 발명자가 병혼자였어요. 갑은 아니었었습니다. 아까 여기 썼죠. 병이고요. 여기다 써놓을까요? 갑은 공동 발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Y 발명은 을과 병이 공동 발명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아쉬웠던 게 우리가 공동 발명인지 아닌지 이건 그냥 제가 강사니까 강의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발명자인지 아닌지는 특파권 관계를 따질 때만 필요한 거거든요. 특파권 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하나의 추론,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 지분 관계를 귀속할 때 따지는 건데 지금 추론을 보시면은 세트에 대해서 추론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트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을 나눌 필요도 없다고요. 세트는 추론도 안 했잖아요. 지분 비율이라는 것은 추론하고 특허를 받았을 때 공동 귀속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세트를 추론도 안 했기 때문에 세트에 대해서는 공동 발명자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추론했습니까? X만 추론했잖아요. 그럼 X에 대해서만 공동 발명자의 여부를 비율을 따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세트와 관련해서 공동 발명자를 따지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1번 문제는 조금 뭔가 좀 아쉬웠었습니다. 이제 강사로서 더 정확한 분석까지 해드린 거고요. 시험장에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쓰고 오시고요. 판단 기준.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죠.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목차. 완목차는 초안 잡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교수님이 공동 발명자에 중점을 했기 때문에 공동 발명자 요건 판례 써주시면 돼요. 의의는 사내제 핸드북에서는 제가 이런 라인들은 정당 권리자로 의를 잡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로 잡아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동 발명자로 의의를 좀 잡아놨었는데 목차는 한번 싹 봐주세요. 제 2차 기출문제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되고 설문일에 대해서 문제유지. 문제유지는 사례 강의 끝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식 다 만들어드렸죠? 제가 이거 전부 다 공식화해서 만들어드렸어요. 그 공식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돼야 돼요. 12월이니까. 문제유지는 정답 치면서 법률 태도, 판례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여기 잡은 정답을 대놓고 써주세요.
답안지는 추상적으로 쓰지 마세요. 그냥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결론을. 을과 병을 발명자로 보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그렇게 써주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놓고 써주세요. 공동발명은 갑만 나왔잖아. 갑은 Y에 대해서 공동발명으로 보지 않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대놓고 써주세요. 대놓고. 문제요지. 정답 치면서 법률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의의는 공동발명을 잡았고 요건은 공동발명자 요건 썼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판단, 사안 포섭하면서 결론을 써줬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1번, 2번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갑과 병이 Y 관련해서 출원을 한 경우, 공동 출원한 경우 갑이 특박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이거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됐고요. 저는 이제 판례까지 아니까 교수님의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판례가 이겁니다. 이제 44조 사안이었었는데 33조 구분하고 44조 구분하세요. 44조 사안이었었는데 여기 등장인물로 똑같이 해볼까요? 병이 발명을 했습니다. 갑이 이 발명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요. 홍보. 야, 내가 그거 정한테 납품 계약 체결해서 너 돈 받게 해줄게. 그랬더니 출원하는데 병갑이 공동 출원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야, 갑 넌 뭐야? 너 발명자도 아니고 지분 승계 계약도 맺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계약서도 없는 거 같은데 왜 공동 출원 와 있는 거야? 요 문제. 그래서 판례는 지분 승계의 명시적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출원인에 넣어줬고 갑이 병에게 뭔가 이득되는 행위를 했다는 걸 보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병이 공동 출원인의 갑을 써준 것은 묵시적 승계를 줬다라고 외견적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묵시적 의사표시로 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으면 갑을 뭐하러 출원인에 이렇게 병이 넣어주냐? 아니, 병이 무슨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출원인에 갑 넣어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같이 출원하니까 같이 넣어준 거 아닙니까? 병이 갑을 공동 출원에 넣어줬다라는 것은 갑이 홍보를 통해서 병에게 이익을 준 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자신의 지분 일부를 승계한 것으로 의사표시로 해석을 해준 그 판례. 묵시적 승계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판례인데 실제 판례는 이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Y 관련해서 공동 출원한 경우 갑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시오 하면은 갑이 병의 묵시적 의사에 의해서 일부 지분 승계인으로 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 그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아니 공동 출원한 경우 갑이 특박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줄 아니까 이 판례 갖다 버리고 그냥 병이 갑한테 사면 되잖아요. 아니, 갑이 원래 0%였는데 출원한 다음에 출원 후에도 이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거요. 출원 후 이제 와서 50% 내놔 계약서 쓰고 출원인 변경 50% 쓰고 하도 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실제 판례 사안은 이건데 문제는 갑자기 갑이 받을 수 있는지라고 하니까 묵시적 승계가 아니라 그냥 계약서 쓰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답이 되는 문장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불명료했습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현실적 답안지를 써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실제 판례는 이거긴 하지만 바로 볼게요. 얘도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차 잡을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그냥 특박권 승계를 써놨어요. 목차 설문 이해에 대해서 1번 문제요지도 그냥 지분 승계로 해놨죠. 2번 공동소유를 썼고 3번 지분 승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4번 그냥 지분 이전 받아서
양도 계약을 통해서 지분 이전받아서 특파권 이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뭔가 좀 엉성하게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실제 판례는 이런 게 좀 있긴 있었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1번, 2번까지 뉘앙스 아시겠죠? 갑을 병정무 줘놓고 걔네들이 누구냐? 336 분문과 44조 나누시고요. 336 분문에 따라서 100% 빵프로냐? 44조에서 50%냐? 그거 하는 라인이다. 전부 다. 이거 우리 1차 조무특강 때부터 이렇게 비교하면서 했었거든요. 다음에 3번. 만일 각각 병이 Y 발명을 특허를 공유한 경우 각각 병의 지분 비율을 설명하시오. 이건 민법 문제입니다. 서로 간에 명시적인 그 지분 승계 계약서가 없었어요. 뭐 개발 약정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권리에 관한 계약서가 없다라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없을 때에는 민법을 적용해서 민법에서는 그 균등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법 문제예요. 이거 가끔 1차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정답은 50%입니다. 갑과 병의 지분 비율은 50%가 됩니다. 판단 기준 얘도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쓰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명시적인 지분 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한번 보시고요. 4번. X의 특파권 승계, 아예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그냥 문제 읽자마자 그 다음에 유추까지 대신이면은 완벽하다고 했죠? 결국 나와버렸잖아. 권리의 승계와 관련한 조치를 설명하시오. X의 특파권 승계와 관련한 조치, 이게 또 승계와 관련한 조치라고 쓰면 좀 아쉽고, 정당 권리자 입장에서 무권리자에게 행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0.1초 만에 여기죠. 지금 요거는 336 본문사안입니다. 336 본문사안. 교수님께서 대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336 본문사안하고 40조 사안을 섞어놨어요. 2번, 3번은 44조 사안으로 간 거고요. 1번, 4번은 336 본문사안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법적지위 잡고 권리행사, 법적지위 잡고 권리행사, 법적지위 잡고 권리행사 15점이 되기 때문에 목차는 3목차가 필요한데요. 1번 법적지위 잡을 때 정어 판례 쓰는 거예요. 이거 법적지위 잡을 때 판례 어디 갔어요? 판례 어디 갔어요? 법적지위 잡을 때 이거죠. 이 판례. 이 판례도 신기하게 1차나 2차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3.3조에는 본문사안인데 우리 발명했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팔았어요. 갑에게 양도했고 갑은 이제 뭐 정한테 이제 판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자기가 출원해요. 팔아놓고선 지가 출원합니다. 그러고서는 뭐예요? 특허까지 자기가 받았나요? 자기가 특허 받고 이걸 무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무권리자 된다. 발명자라 할지라도 팔았으면 특파권 빵프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출원했어도 얘는 무권리자 출원이 되고 336 본문 위반이 돼서 빵프로짜리가 된다. 얘는 특파권 빵프로짜리예요.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 법적지에 이거 써주시고요. 그래서 법적지에는 아까 써놨죠? 정의 100%짜리고 무가 빵프로짜리다. 3.3년 본문지 43주 잘 구분해서요. 이건 3.3년 본문사니까 100% 빵프로입니다. 그거 써주고 그 다음에 조치는 이거요. 권리행사 관련해서 특허 무효심한 걸고 35조 하던가 99조 이하던가 3목차 바로 나와버렸죠.
법적지 35조 99조에 끝나버렸습니다. 삼복차. 이거는 사례강에서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당시에도 제가 뭐 정확히 기계적으로 나오라고 많이 강조했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답안지 보면 문제의지 치고 법적지위 먼저 잡고요. 법적지위에서 판례 써놨죠. 그 다음에 권리행사을 조치해서 기간 절차 효과로 했는데 이게 제가 그 무효심판하고 35조하고 99조에 비교하면서 사례강의에 써놓은 거죠. 그 라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필기할 데가 없네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1번 문제였습니다. 다 정확하게 워딩 하나하나를 분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아요? 중간중간 교수님이 다소 불명료한 단어를 써주셔서 뭐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강의를 위해서 다시 다 명확한 단어로 해설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이거였네, 이거 1차 때부터 많이 하던 거네, 심지어 좋은 특강 때부터 많이 하던 거네, 이렇게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단계가 오는 겁니다. 1번 문제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런 속도로 저희가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첫 수업이어서 속도가 좀 느리긴 했습니다만 다음 문제들부터는 다소 빠르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읽기 갑니다. 문제 읽고 뭐였어요? 목차 초안. (2014년 8월 6일) 날짜들은 웬만하면 다 밑줄 쳐주시고요. 통증치료제 X의 청모의 전부에 대한 무심한 청구했다. 가은 무심한 절차에 의해서 특허 발명의 기존 통증치료제 두세 개를 단순 결합한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돼서 무효되는,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 사례제인데 뭐 반복 해독하다 보면은 매일강의처럼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튀어나오신 분들은 사례제인데 뭐 충분한 반복 해독이 되신 건데요. 이건 기본서 읽는다고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기본서는 내용 정리 쪽으로 가는 거고 문제의 정답과 목차 잡을 때에는 무조건 사례제 핸드북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 정리할 때나 기본서 가는 거지 정답과 목차 잡을 때는 사례제 핸드북 계속 끼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약한 게 정답과 초안 다 잡았는데 암기가 약한 건지 아니면 정답과 초안부터 못 잡는지를 잘 구분하셔서 정답과 초안부터 못 잡는 것은 기본서를 수두룩 빽빽하게 읽어봤자 어차피 점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럴 땐 사례제 핸드북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답과 초안은 충분히 잘 나온다는데 내용 정리를 이제 좀 하면 되겠다 하면은 뭐 이제 기본서로 정리하셔도 되는 겁니다. 기본서나 팔레노트 핸드북을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제 직설적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다 닫아버리고. 모두 기각하는 심결했다. 1차 심결에 대해서 특허가 소재했는데 2015년 10월 모두 기각했다. 가면 선고했지만 19년 1월 17일 모두 기각. 모두 기각하면 이거 확정됐다는 소리입니다. (1차) 심결이 19년 1월 17일자로 확정된 거예요. 보통 대법원 판단은 오후에 있으니까 1월 17일 오후에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가면 1차 심결에 대한 심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하기 하루 전, 이거 뭔가 느낌 쎄하죠? 바로 뭐 구체적 판단용이라는 거지. 1월 16일, X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록 기재되지 아니어서, 여기서 이건 밑줄 쳐야겠네요. 용의 실시라는 것은 42조 상항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엔 용의란 단어 안 쓰는데요. 42조 상항위로 위반.
미한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40일 사망일호 위반을 이제 미한성이라고 얘기해놨네요. 다시 특허 발명 X에 이거 사실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교수님이 40일 사망일호 위반이 미한성 발명 우리가 40일 사망일호 위반으로 실무 취급을 하긴 하는데요. 40일 사망일호 위반이기 때문에 미한성이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조금 뭐 아쉬운 표현이긴 한데 어쨌건 뭐 40일 사망일호 위반을 주장하면서 다시 전부를 무효심판 청구했다. 1번 2차 심판 청구 조치에 관해서 일사부재의 중복 심판을 설명하시오. 이거 제가 정확하게 적중했던 문제인데요. 야, 이거 이제 지겹네요. 일사부재리하고 중복 심판, 요건 비교. 이건 누구는지, 이건 동일 당사자. 근데 이 관점에서는 지금 문제는 둘 다 갑갑이니까 여긴 둘 다 오케이네요. 앞에 것도 갑이었고요. 뒤에 것도 갑이었기 때문에 얘도 걸리고 다 걸리는 상황입니다. 여기 동일 사실 동일 증거만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동일 심판이기만 하면 걸려요. 특히 무효 심판 같은 경우는 무효소가 다르면 동일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얘는 앞쪽이 진보성이었고요. 뒤쪽이 44망일호 위반이어서 여기 걸린다 이거 동일 사실이 아니에요. 여긴 괜찮고요. 여기는 동일 사실인지 아닌지 안 보니까. 여기 본안 신결 확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견심판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네, 이거 최신 판례 사안인데요. 뭐 사실 이거 다 최신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적중했던 내용이긴 한데 요것도 최신 판례였어요. 사실 여기도 아까 뭐 이런 사안 이런 거 다 최신 판례 사안들이었습니다. 이거 최신 판례가 여기 쟁점이었습니다. 여기 이거 쟁점이었어요. 이게 전심판 계속 중은 청구시 기준으로 보고 아니 본안신결 전심판 계속 중은 심결시 기준으로 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 시점이야? 이거 비교하기 문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대비라 그랬어요. 요거 대비 문제였습니다. 목차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사안포섭할 게 없습니다. 거의 생단문 수준이죠. 사안포섭할 게 진보성 44망일호 끝끝이야. 날짜. 거의 생단문 문틱한 문제입니다. 목차 바로 잡아보면 심판 청구에 관한 조치가 심판관님에 대한 조치예요. 심판관님에 대한 조치. 결론은 이거 심판관님이 첫 번째 일사부재를 못합니다. 일단 다른 무효사유잖아요. 일사부재를 못 건드리고 일사부재를 적용 못해요. 일사부재 적용 못하고 그 다음에 청구시 당시 확정신결도 없습니다. 청구시 당시 확정신결도 없어요. 1월 16일 당시 확정도 없잖아요. 일사부재를 못 건들고 중복심판은 얘 심결시 당시인데 심결이 보통 하루 만에 안 끝납니다. 심결을 뭐 한 6개월 간다 하면 7월일 텐데 7월 전에 1월에 끝났잖아요. 결론은 이거 일사부재리도 오케이고 이거 중복도 아니에요. 다 오케이입니다. 스텝 2 판단 기준 묻는 바로대로 가면 됩니다. 중복 심판하고 일사부재리. 근데 제 사례제 핸드북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판례는 최신 판례고 메인 쟁점은 이거 비교였습니다. 이거 시점이 왜 둘이 다르냐?
이거를 제일 강조를 많이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거는 제일 강조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짧게만 해주세요. 이거 동일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1사부제는 무조건 위반 아니다. 이건 짧게만 해주시고, 이거를 메인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 제 사례진부에도 똑같이 쓰는 거 있습니다. 동일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1사부제는 아닌데, 이걸 메인으로 비교해줘서 청구시 당시에 확정이었기 때문에 1사부제 위반 아니고, 심결시 당시에 전심판 계속중도 아니기 때문에 중복심판도 아니어서 앞사건과 뒷사건이 둘 다 진행되는 좀 희한한 상황은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그 라인으로. 의의는 우리 이미 사내 강의에서 많이 했습니다. 두 개를 포괄할 수 있는 의의가 있으면 포괄해서 의의를 써도 되는데, 포괄이 안 되면 각각 의의를 써도 돼요. 1사부제 의의 따로 쓰고요. 중복심 의의 따로 쓰면 됩니다.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유지 대놓고 정답 친 게 판단 기준시예요. 이거 청구시 기준, 이거 심결시 기준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판례 태도 살핀다. 이거였거든요. 묻는 바대로 목차는 1사부제를 중복심만 잡았고요. 의의도 1사부제를 중복심만 따로따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사부제를 보시면 범이라고 써놓은 거 있는데, 이거 제 사례제 핸드북에서 무조건 쓰는 목차입니다. 사례제 핸드북에서 항상 무조건 쓰는 목차예요. 넣어주시면 되고, 메인 쟁점 판단 기준시로 잡아서 1사부제리는 과거에는 심결시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청구시 기준으로 해서 이거 1사부제 위반 아닙니다. 과거에는 심결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거 1사부제 위반 될 수 있거든요. 과거에 따르면 이거 1사부제 위반 사안인데, 과거에 따르면 이거 1사부제 위반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따르면 1사부제 위반이 아니에요. 과거에 따르거나 현재에 따르거나 중복심판은 무조건 위반이 아니고, 과거에 따르면 1사부제 위반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똑같은 모의심판이 두 개가 진행되는 희한한 상황이에요. 1사부제랑 중복심판은 똑같은 심판 두 개 안 진행되게 하겠다는 건데, 모순이 안 나오게 안 진행하겠다는 건데, 둘 다 위반이 안 돼서 진행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나옵니다. 중복심판 의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넣고, 제가 1사부제에서는 요건을 의에다 같이 써놓습니다. 의에다 같이 써놔서 따로 1사부제에서는 요건이라는 단어가 없고, 범이라는 제가 항상 쓰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중복심판에서는 이제 요건 따로 넣어주시고, 얘도 판단기준시가 메인 쟁점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시로 가주시고, 판단기준에서 학설까지 써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최신 판례가 이 판단기준시가 되게 쟁점이 돼서 여러분들 수업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판결문이 써있기 때문에 이걸 부각한 거예요. 이 최신 판례였고, 최신 판례들은 이렇게 판결문 그대로 분석하면서 판결문에서 원했던 메인 쟁점을 자세하게 써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 판례 심화 강의에서 했었어요. 판례 심화 강의에서 판결에서 진행됐던 쟁점들과 주 내용들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써줘야 돼요. 판례 모티브로 최근에 출제하는 이 경향에 따르면은 1번 문제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많습니다. 이거 동일사실도 쓸 수 있잖아요. 동일사실 위반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1사부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거 자세히 쓰면 안 돼요. 이 판례에서는 이 판단기준시, 특히나 중복심판, 심결시로 한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길게 했기 때문에 판례 문구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심결시로 했다. 참고로 이 판례에서는 1사부제가 청구시 기준으로 보니까 중복심판도 청구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청구시 기준으로 보면 앞사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심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판례가 배척하면서 아니다, 얘 심결시로 간다 해서 이게 되게 길게 써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여기 있어요. 2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2차는 어떤 내용과 무슨 쟁점이 출제될지를 예측하고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불명확한 시험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다 판례 심화 강의에서 판례 대비법 다 정리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2차 한계입니다. 판례 문제 대비법. 그 다음 2번. 이것도요. 이거 전부 다 판례 문제 대비법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판단기준시, 특히나 1사부제를 심결시 기준으로 하겠다는 이 판단기준시를 메인으로 써라. 2번에서는 남용이라는 게 더럽고 치사하면 아무데나 남용이라고 쓴다 했죠. 이렇게 계속 심판 청구하면 을 입장에서
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쟤 계속 나한테 건들면 울 입장에서 계속 변리사 써야 되는데 이건 뭐 변리사만 배부르고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걸 남용이라고 써 있는데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나 중복심판 위반에 안 걸리면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판결문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판결문 그대로 준비하는 판례시험에서 그런 거 대비법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판결문 그대로 준비하는 문제였습니다. 2번은 권리 남용 아니다. 판단 기준은 판례에서는 일사부재리나 중복심판에 저촉되지 않는 한 권리 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정당한 심판 청구로 봤다. 이거 바로 써주면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모차로 바로 써주면 됩니다. 답안지 보시면 권리남용 의의는 이거 민법에서 나오는 일반론이에요. 권리남용 의의. 권리남용으로 의의를 잡고 판단 기준 바로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목자 써줬었습니다. 네, 심플한 문제였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게 1번에 이어서 여기서도 갑을 병정까지 나오니까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갖고 수험생분들이 쫄아버렸었어요. 좀 얼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례 강의에서 지금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분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하나 문장 꼭 씹어보면서 분석 완벽하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갑을병정 뭐 많이 나오거나 문장이 많이 써 있거나 이런 걸 이제 민법적 사실관계가 긴 문제라고 하는데 쫄지 마세요. 우리는 천천히 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으니까요. 약간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